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선택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저희는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전했고 국민의당은 약진한 모습입니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 교체의 길로 위대한 국민들을 지닙니다.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개표 상황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정당과 언론기관에서 한 사전 예측을 멀찌감치 비껴나서 이번에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론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화답해서 우리 정치는 앞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20대 국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주제를 놓고 오늘 세 번째 준비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어제 밤새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노동계 전문가시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 결과부터 바로 얘기를 좀 해보죠. 당초 여론조사 예상치와 달리 이렇게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16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요번에 이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의석 분포라고 하는 게 유권자들의 정말 100% 진심이 담긴 자기가 가장 지지하는 정당을 찍은 결과인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상당수 분들은 자기가 가장 지지하는 정당을 찍기보다는 가장 싫어하는 정당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이걸 각 정당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번 총선 의미 해석하시나요? 어느 분이 먼저 정치 전문가께서 네, 포문을 열어주시면 정치 전문가께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하반기가 가면서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요. 제일 괴로운 문제가 그거였어요. 투표 의향을 계속 조사를 해도 20, 30, 40대 투표 의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50대하고 60대가 예년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믿어도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이걸 그대로 믿는다면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게 선거 조사하는 분들한테 아주 마지막에 굉장히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지금처럼 이번 20대 총선처럼 그렇게 장년층, 노년층의 어떤 투표 의사, 적극적 투표 의사가 좀 낮았던 적이 또 있나요? 없죠. 이건 굉장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요번에도 뭐 60대, 70대 분들이 뭐 30대만큼 낮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통상은 조사를 하면 80% 뭐 90% 선까지 나오고 그렇죠. 실제 투표하고 한 20% 차이가 나고 이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작년에 조사한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뭐 5%, 8% 이 정도가 적게 나오는 거죠. 역대 선거에서는 이분들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거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어느 분이? 저희 요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이 사람들의 느낌 자체도 정보로 이야기를 하고 이 느낌이 전염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들에 다니면서 느꼈던 사람들이 이렇게 퍼뜨릴 만한 그 원소가 될 만한 느낌들 이게 뭘까 이런 부분을 쭉 봐왔었는데 저희 단체에서는 사람들의 그 인내 한계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다라는 그런 생각. 소위 말해서 비민주화나 이런 부분들을 참을 수 있는 인계점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이걸 더 넘어서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참는 한도 정도는 이번을 어떤 설정을 해준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느낌의 인계점까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농반 진반으로 요번에 정당을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거를 하나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은 우리 그동안 국회가 사실 굉장히 파행적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당정 간의 분리도 명확하게 되지 않고 상권 분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부 여당이 어쨌든 상당히 독주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제동을 거는 이런 의제 표현이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세월호 2주기가 되는데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어렵게 통과되고 나서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월호 지금 특조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될 어떤 가능성 이런 게 있을까요?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어쨌든 지금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특별검사 임명권이 있고 그다음 특별법 개정안 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세월호 특별법상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조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특별검사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20대 국회에서 아마 첫 번째로 다뤄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그 특별검사 임명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6월이 조사 시한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선체 인양은 7월에 되니까 지금 유가족들도 그렇고 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간 연장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결국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특별법 개정안을 만약에 처리할 경우에 이제 그 시점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아마 그런 문제들이 또 떠오르게 되지 않겠나. 뭐 박근혜 정권 어쨌든 조사기간을 연장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여야 구도를 바꿔놓을 때는 그렇게 바뀌는 것만큼 이전에 어떻게 처리했던 혹은 그 반대 여론이 많았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재검토하거나 재심의하라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때도 야당에서 20대 의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테러 방지법 개정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들어보십니까? 그 뭐 정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요.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그 집권당 분들도 이게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선거 결과를 평가를 할 때 심판했다, 뭐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다. 뭐 이제 그런 정서들이 분명히 유권자들이 화가 많이 나 계신 건 맞는데 요는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집권당이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사주의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오늘도 잘못했다 그러고 내일도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거나 또는 뭐 대통령 청와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 좀 더 자주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좀 더 기자회견을 할 때 친절하게 질문을 받아준다거나 우리 흔히 왜 그 대통령에 대해서 기존에 문제 제기를 할 때 독선적이라거나 불통이다 좀 소통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번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건 부차적이다.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선거의 결과는 기자회견 좀 더 많이 하시고 뭐 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라. 이게 아니고 그렇죠.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당이나 청와대가 이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사실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은 19대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최소한 사회경제 입법들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철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에서 얘기했던 뭐 한국판 양적 완화라든지 뭐 또는 부가가치세 이제 하면서 서민증세라고 일반 얘기되는 이런 정책 패키지 이게 거부당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마찬가지 부분들의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면 집권당하고 청와대가 먼저 준비를 해서 20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현 정부와 집권당이 어디까지 양보를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건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게 겸허히 수용이 되는 거죠. 정부 여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없이 좋겠고요. 근데 그러기를 바라지만 어찌됐든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3당, 이번에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 캐스팅
보트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당이 뭔가 이 야당 스탠스를 분명히 하면서 어떤 그 자기 색깔을 드러낼 것이냐 야당으로서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네네. 비전문가니까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번에 뭐 워낙 변화의 열망이 컸다는 것은 네네. 이제 드러난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과반 의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겼고 개헌 저지선에 사실은 관심이 네네. 초점이 가 있었는데 네. 뜻밖의 일당 자리까지 네. 뺏겼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핫 이슈로 또는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좀 면밀하게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의 그 스탠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온건 보수 쪽에 가까운 그리고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색깔로 보면 좀 오른쪽에 가까운 이제 이런 이제 사실은 좀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민생개혁 입법안이나 또는 이런 테러 방지법 같은 이런 굉장히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또는 인권과 직결되는 이런 법안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예를 들면 새누리당과 전혀 다른 이런 이제 그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노동 전문가로서는 좀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여소야대 전국이 예를 들면 국민들의 표심으로 보면 핵심적으로는 노동, 공공, 그다음에 금융, 교육 이 4대 개혁 입법에 대해서 정반대 한 이제 이런 이제 결과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무소속으로 사실은 이제 노동자들이 두 사람을 당선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일반 해고나 또는 지역규칙 변경이나 또는 뭐 비정규 쪽에 이제 파견 확대나 기간제, 기간 연장 같은 이런 이제 노동계약이 심대한 이제 난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고요.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저희가 정책 질의했을 때도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탠스를 보인 게 사실이에요. 이 민생정책이나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사실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집권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때 비정규 문제가 악화됐거든요. 네.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국민의당이 과연 이런 민생입법, 특히 노동입법과 관련해서 기왕의 새누리당과 정반대의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한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좀 판단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신 말씀에 전반적으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의석 분포는 여소야대로 나타났지만 이 전반적으로 정치가 우클릭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오히려 기존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그 당에서 견제해왔던 남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햇볕 정책에서 약간 좀 어떤 궤도 수정을 시사하는 것 같은 이런 발언 내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보였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나 일자리 창출, 성장 위주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면서 오히려 민생이나 노동 분야로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나 좀 보수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하승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선거에 직접 뛰어본 입장에서. 네. 어쨌든 이번 선거야말로 사실 정책은 실종됐던 선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들 정책의 차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치밀하게 토론되질 않아서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선거 때 충분히 토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어떤 입장들로 나타날지는 사실 좀 유동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이제 유권자들이 이번에 보여준 표심이 저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왔던 뭐 그런 노동계약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좀
뭐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에 서 있는 그걸 더 강화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반민주적인 테러 방지법 같은 반민주적인 어떤 입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그 표심을 잘 읽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유권자들은 견제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견제를 하고 방향을 좀 다시 잡아라라고 하는 어떤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서 읽지 않으면 거대 야당들이 또다시 이제 뭐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또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고 뭐 계속 이야기가 되는 정권 교체도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표심을 잘 읽어야 되고 국민의당도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지지 말고 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동안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 압승을 할 줄 알고 네. 약간 조금 더 애매모호하게 뭐 그런 그러진 면도 저는 않았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워낙 이제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그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중도 내지는 좀 우클릭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드러난 표심은 그게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좀 각 정당들도 정책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은 정책적으로는 크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네. 예를 들면 이런저런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 질의나 이런 응답을 그치. 받을 때 노동 분야에 뭐 노동 질의를 쪽도 했을 그렇고 때. 이제 전반적으로 네, 이제 제가 네.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이제 스탠스를 사실은 많이 강조를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예를 들면 녹색 돌풍 이후에 뭐 변화된 정치적 입지 속에서 정책적인 입장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왕에 갇혀왔었던 또 기왕에 보여왔었던 그런 정책적인 의제와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새누리당과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근데 선거 과정,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지금 이남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어떤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게 유권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선거에서 뭐 완전히 실종된 게 정강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시간도 없었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빠져 있습니다. 입장을 표명하지 아예 않았던. 언급하지 않는. 그러다 네. 보면 질문하면 모든 걸 다 뭉뚱그리는 일종의 잡동사니 정책, 정당이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정강 정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그래서 스탠스가 뭔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게끔 할 것인가를 이끄는 힘을 만드는 일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저도 생각. 동의하는 게 지금 국민의당은 어쨌든 형성기 정당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아마 본인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선자들 간의 어떤 입장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요. 과연 어떤 당론, 어떤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이제 좀 국민의당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건 그런 어떤 입장과 노선에 어떤 명확해서 그게 뭐 어떤 결과를 낳을 건가 이런 거 이전에 국민의당의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호남에서 많이 오셨고 근데 이제 이 호남에 지금 현역 의원이 다시 된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기존에 야당 쪽에서 하셨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이 새누리당의 정책 노선을 지지해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을 지지해 준 호남 유권자들의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비례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이 13분은 좀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례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의정 현안을 논의할 때 충돌이 발생을 함으로써 이게 되게 의정 활동에 꼬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오히려 되는데 크게 보면은 아직은 좀 형성기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지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어쨌든 지역구에서 된 분들이나 또는 정당 투표로 된 분 중에 일정 부분들은 다 야당 지지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변화의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어서 막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우클릭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의석을 굉장히 예상외로 많이 얻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자칫하면 제가 걱정되는 건 기존에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표방하던 의원들이나 그 정당원들 같은 경우에 친노 패권주의라는 그 잣대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도 많이 좀 물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동권의 논리가 아니고 좀 더 민생을 살리는 경제 정당, 경제 민주화 정당 뭐 이런 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거 전문가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영입하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이 먹힌 것이다. 이게 역시 이게 설득력 있고 이게 우리 정당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식으로 그동안 보인 모습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도 또 우려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시민사회가 그동안 너무 죽어 있었구나. 이쪽 사람들이 이제 수혈될 인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내쳐버린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전에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정체 그 주요 3당에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혈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운동권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한 탓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이것은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우클릭된다라는 그 부분이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그동안 많이 써먹어서 사람들 다 데려가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없는 건지 생각하면 지난 한 8년 동안 우리가 참 중요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그 자원들을 못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주요 3당 안에 들어가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가들 자원 이 부분들은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 있는 걸 봐서 우클릭, 우경화 이런 부분들은 좀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요 3당의 우경화 경향들이 좀 이렇게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좀 진보적인 색채를 분명히 하는 이런 신생 정당이라든가 좀 작은 규모 원외 정당들이 좀 더 약진을 했더라면 조금 더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당에 대한 개별적인 뭐 선호도나 지지도와 별개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하승수 위원장님 요번에 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직접 이 선거 뛰어보시면서 어떤 것들 느끼셨습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정말 이렇게 그 세 개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 더불어, 국민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정말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갈라져 나온 이후에는 정말 선거 구도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그건 뭐 우리 같은 녹색당 같은 원내 정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같은 원내 정당조차도 그렇죠. 국민의당이 나온 이후에는 언론 기사에서 빠질 때도 굉장히 많고 어떤 경우에는 보도를 하는데 우리하고 묶어서 군소정당으로 같이 그냥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정의당까지는 넣어줬는데 정의당이 이제 이쪽으로 녹색당 쪽으로 녹색당이 기분 좋아해야 되는 거니까 정의당이 기분 왜냐하면 녹색당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이제 유권자들이 한 3개까지는 보다가 네 번째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는데 네 번째가 아니라 5번째, 6번째까지 찾아보게 되니까 녹색당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사실은 그런 구도에서 좀 저희도 피해를 많이 받고 아마 정의당이나 뭐 노동당이나 민중이었다 다른 진보정당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득표를 다 합쳐보면 19대보다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진보 쪽에서 네. 많이 줄었습니다. 19대 때 통합진보당이 13석을 네네. 확보했는데 이번에 정의당 뭐 어쨌든 이 뭐 원외 정당들이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 합쳐도 6석 네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은 셈이죠. 무소속 합쳐도 8석인 거죠. 네. 실제로. 근데 그런 그 요번에 어쨌든 이런 정당 정책이라든가 공약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실종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원외 정당 입장에서는 자기 그 진보적인 색깔을 분명히 하는 어떤 정책 노선을 드러내거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녹색당 입장뿐만 아니라 네, 다른 네. 정당 입장에서도 녹색당 그 점에서 이 국민의당이 좀 기여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이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떤 입장인가 아직 명료하지 않지만 어쨌든 새 정치를 계속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장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들어오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이전에는 결선 투표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바꾼다든지 예컨대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정당 득표 그대로 의석을 가져갔으면 83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선거제도 이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밖에 못 얻은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의석 확대하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볼륨이 있는 3당의 포지션으로서 국민의당과 나머지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원외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푸시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이 선거제도가 기본적으로 반영도 안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선거하고 선거 사이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선이 되거나 네, 되게 하거나 그렇죠.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못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거대 정당들이 공천 문제건 뭐 분당 문제건 엎어버리게 되면 유권자 눈에 보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못 가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출구를 좀 만들어 네. 봐야 되지 않나. 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현재 이 선거가 만들어준 구도에서 제일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가능한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양당 체제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3당 체제로 바뀌어버렸고 그중에 뭐 국민의당이 어쨌든 캐스팅 보트를 쥐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이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또 불이익을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정당 득표율보다는 많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많이 적은 네.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밀어붙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조건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녹색당 활동을 하면서 이번 선거 경험하면서 정말 한국의 선거제도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뭐 문제가 너무 많고, 예. 근데 뭐 아주 그렇게 미시적인 부분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좀 큰 틀에서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신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준 다음에 결선 투표제를 하고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의석수하고 득표율을 맞춘다든지 이런 개혁 논의가 이제 19대는 뭐 안 됐는데 20대 국회는 그걸 하기에는 좀 좋은 조건이고. 일단 말할 주체가 생겼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도 그렇고 또 시민사회도 그렇고 이 국면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저는 필요하겠다.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끌어다니는 역할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 정치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는 것을 이번에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공범이었던 거잖아요. 네. 비례해서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그건 네. 정말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는 이제 예를 들면 군소정당의 어떤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면 한 표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은 사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반영되는 게 저는 현대 선거제도에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지율에 걸맞는 의석 분포가 되는 게 맞다. 네, 그럼 네. 당연히 비례 의석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1인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점과 전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아주 현격하게 높여버리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예를 들면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집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그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게 다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일종의 모두 이제 무지의 장막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음 편에 자기가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보험을 두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새누리당조차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을 전부 동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다른 일들이 생기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선거법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번에 그 총선 네트워크 이런 쪽이 이제 해산하지 않고 제도 개혁으로 같이 하게끔 푸시가 많이 필요한 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고요. 네.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너무 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 유권자들이 가능하면 단순하고 편안하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 나 저 사람 좋네. 가서 찍어야지.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거의 이번에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저는 너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고차 방정식을 푸신 거거든요. 예. 정당보단 더 네, 고차적이다. 이거 뭐 그거요. 우리 동네에서 맞아요. 누가 나와서 누가 될 것 같으면 얘를 찍으면 쟤가 되고 이게 무슨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네, 네. 이 엄청난 고차 방정식을 풀고 저는 투표장 가가지고 찍은 유권자들이 너무 대단하다. 이게 뒤집어 얘기해서 그만큼 변화가 절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최소한 선거제도를 바꾸면 유권자들이 지금처럼 선거 때마다 결국 고차 방정식 못 푸는 분들은 10명 중에 4명은 투표를 안 간 거거든요. 바꿔야 된다, 진짜 유권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기쁜 마음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 온갖 가지 무슨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나 불릴 법한 온갖 함수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전략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불행한 유권자로서도 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정치인이 이번 선거에 유권자 보고 전략 투표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물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내가 저 말을 듣는 유권자는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그 말조차 이게 전략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처럼 어깨에 있는 사람이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 말까지 독해를 해가면서까지 투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하셨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그냥 여야 합의로 47석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동안 꾸준히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걸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무슨 시민사회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뚝딱 짧은 시간 안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등장을 하려고 해도 일단 어쨌든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을 끼지 않으면 뭐 정당을 만들어 보기 어려운 구도, 이런 게 우리나라 정치 혁신을 굉장히 더디게 만드는, 발목 잡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는 그래도 약간 지금은 좀 때가 됐고 여러 가지로 이전과 비교한다면 좋은 기회니까 이걸 잘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그 정치 제도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또 재선되고 삼선될 것이냐 라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제도를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치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유권자를 위해서 한두 가지만 딱 집어주시죠. 이거는 결단코 없애야 된다. 일단 비례대표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하셨고요. 그 녹색당에서는 요번에 여러 가지로 뭐 위헌 소송도 많이 내고 그러셨는데 특히 좀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일단 뭐 지역구 선거가 있는 이상은 이제 기타금, 뭐 비례대표도 기타금 내죠. 기타금이 지금 1인당 1,500만 원인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부담. 1,500만 원 낮죠. 예,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기타금 1,500만 원 내고 선거 비용은 원래 500만 원만 쓰려고 했는데 약간 넘어가지고 지금 8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 제가 쓴 선거 비용, 쓰셨네요. 제가 쓴 선거 천박사무소 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최소화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쓴 선거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기타금으로 내게 되는. 근데 아마 저 같은 그 사람이 기타금은 그 일정 득표하지 못하면 못 돌려받는 건가요? 거죠. 10% 이상 돼야 됩니다. 거의 뭐 10% 소수 정당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나라에는 기타금 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아, 그게 아니고요. 없습니다. 네. 없는 나라가 많고 그죠? 있어도 이게 등록비 정도 사실 아마.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슬픈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는데 언제 생겼어요?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왜 개헌을 몇 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분이 1950년대 내도록 왜 기타금이라고 하는 게 돈 없는 사람은 후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기간 제한 방식. 기간 내가 아니면은 정치활동 하지 말아라. 지금 58조, 59조로 돼 있는 그 조항도 그때 처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사람 아니면 선거 캠페인 하지 마라. 인적 제한. 그것도 그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현수막은 요렇게 하고 뭐 명함은 몇 센치로 파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이런 방식 제한들도 그때 처음 들어와요. 그 이전에 우리 선거법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나름 장기 집권하고 싶으시면서 이게 일본이 한참 군국주의 정점일 때 만들었던 일본 거거든요. 그거를 베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식을 하면서 처음 들어온 사고예요, 이게. 근데 세상이 얼마나 이게 빨리 아직 바뀌는데 이게 지금 50년, 아직도 60년 전에 제도가 그때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왜 그 후보 한번 하려면은 돈을 이만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절을 해요. 제가가 없어야 됩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5천만 원이죠. 아니 3억입니다. 3억. 3억입니까? 5천만 원이요? 네. 기타금이 3억이에요. 네. 도장을 찍는 것도 우리만 거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로 하지 나라에서는 않고. 예. 다 2명이든 3명이든 내가 정당이다. 이러면 정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될 때는 언제냐면은 아, 정당 결성을 할 때 말씀이시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앙당인 수도에 있어야 되고 5개 시도 지부가 있어야 되고 1000명씩 당원이 있어야 5,000 되고 명이 그다음에 그거를 서류를 다 갖추어가지고 심지어는 창당 발기인 데까지도 중앙선관위에 그때부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가가지고 중앙선관위가 마치 왜 거민필 하듯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 그때부터 이제 나는 정당입니다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자체는 이 민주주의 원리하고 정면 배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정치 결사는 자유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게 정당이 규제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은 선거에 나와서 선거 보조금을 받거나 의석을 얻어가지고 정당 국고 보조를 받거나 이런 거는 유권자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돈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규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호회를 할 때 규제 안 받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동호회 하는데 장부 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듯이 또는 동호회를 만들면은 5개 시도지부에 몇 명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듯이 정당도 똑같은 겁니다. 단 세금을 받아야 될 경우에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가서 도장 받고 심지어는 이 5개 시도당 중에 하나의 사고지구당이 생기면은 정당 등록이 취소됩니다. 예전에 정당이라고 했는데 한 지구당에 1000명이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정당이 아니게 되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하고는 배치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당제도, 선거제도 다 문제가 많고요.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1인 2표제 한 지가 14년째가 돼가지고 지역구 한 표, 정당 한 표 하고 정당은 이제 비례대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선거운동 특히 녹색당은 정당 투표로 어쨌든 원내 진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데 유권자들마다 뭐 모르는 분들이 어떤 경우 더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네. 그래서 사실 1인 2표제를 하지만 사실상 이 1인 2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정당법상 이 조항이 방금 그런 어려움을 낳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당을 결성하는 건 자유다. 이렇게 돼야지 예컨대 이번에 비례대표 용지가 31.2cm였다. 뭐 그러면 당장 이 유권자들 중에 이제 그 익숙해진 기존 논리에 익숙해진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뭐하러 저렇게 많이 나왔냐? 정당이 너무 많다. 정당이 너무 많다. 우리처럼 15번 받으면 뭐 15번까지 있냐? 근데 문제는 이게 15번이 있든 100번이 있든 간에 그거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정치 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럼 그 자체로 그분들의 권리인 거거든요. 그걸 누가 많다, 작다, 뭐 효율적이다,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당법상 원리가 국가에 도장받아서야만이 정당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그걸 그런 식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서복경 교수님처럼 하여간 이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지 않고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는 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 또 옹호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난립을 막아야 한다. 우리가 기탁금을 받아야만 뭐가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방어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 사람?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는 뭐냐면요. 이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정치가 불안해진다. 양당제가 베스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방어 논리입니다. 미국 봐라. 양당 갖고 정치하니까 얼마나 안정적이냐. 근데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OECD 국가 기준으로 정당 딱 2개 가지고 정치하는 나라가 미국 딱 1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 중에 당 2개만 갖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이 말하자면 모범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조차도 이 정치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아서 2개 정당 갖고 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의 그러니까 연방제인 특성이 있고 그 나라의 오래된 역사의 어떤 결과인 거지. 우리나라처럼 정당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정치활동 이거도 못하고 저거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당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양당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치 결사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논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과거의 논리들 때문에 이게 마치 규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논의가 되기도 하죠. 네. 정치 영역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상당히 세속적인데 정치라는 영역을 굉장히 성역화시켜 놓은 것 같아요. 문턱이 너무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을 만들기도 힘들고 조선시대도 사색이었는데 할빈당도 마음대로 만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못하게 다 막아놓은 것이냐. 네. 자기네들이 성역화된 부분에서 계속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선거 제도의 어떤 개편과 함께 이 부분이 빠르게 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어쨌든 뭐 요번에 그 안철수 대표께서 뭐 어쨌든 뭐 다당제 이야기를 계속 선거 때도 했고 사실 다당제가 되려면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정당법상 규제도 풀어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뭐 정당법, 선거법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급하게 좀 될 필요가 있고 뭐 녹색당 같은 원내 정당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 제기를 하려고 하지만 시민사회나 여러 전문가들 또 뭐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 예, 요번에 투표를 하면서 이 객관식 문제, 어쨌든 정해진 객관식 번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너무 괴로우셨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투표 제도로, 선거 제도로, 정당 제도로 바꿀 것인지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어떤 대표성, 이게 진짜 제대로 대의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분들이 얼마나 어떤 계층을 대표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아요. 이번 20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재산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34억 무소속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그중 좀 작은 편인데 15억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왜곡이 있을까 봐서 재산이 1,000억이 넘는 1,000억이라고 하면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하여간 1,000억이 넘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당선자, 더민주당 김병관 당선자, 국민의당 안철수 당선자의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297명의 재산 평균을 냈는데 이 평균이 모두 21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그 재산 평균값이 2억 8천만 원이라고 10배가 하니까 넘네요.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왜곡된 불균등한 대의 방식, 대의 제도 이런 것들이 역시 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동계 쪽 아까 울산 경우에 이제 바람직한 어떤 사례 이런 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서복경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훨씬 더 많은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리더십이 있는 그런 뭐 자영업자라든가 다양한 주부라든가 뭐 다양한 계층이 좀 더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하나 꼽으라면 좀 불평등 문제를 꼽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소위 OECD 선진국 그룹 가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차별뿐만 아니라 재계급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물론 일본도 격차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심각합니다. 뭐 네. 비정규직 규모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기제는 정치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로잡고 이런 불평등 문제로 고통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입법을 앞장서서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부는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은 당사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당사자주의로 뭐 이렇게 편향돼서는 곤란하겠지만 또는 뭐 꼭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서민을 대변할 수 없다? 이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현재 소위 정치를 하는 분들의 이제 재산 규모나 또는 의식의 여러 가지 이제 편향을 보게 되면은 역시 당사자가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도 있듯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원래의 의미대로 1인 1표라는 게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도 등가를 가진 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갖다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아까 보여주신 재산 규모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아까 기타급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농민이든 또는 빈민이든 이런 분들이 직접 뭐 국회로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하긴 어렵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이런 통로는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이제 제약이 있고 결국은 이분들이 대상화되고 결국은 본인들이 수혜를 입는 뭐 이런 이제 청으로 오히려 이제 내면적으로도 오히려 소극적인 이런 이제 정치적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돈이 많은 정치인을 오히려 선택하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는 이런 이제 투표 성향도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량이 낳은 역설이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정치적인 보이스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또 집단화될 수 있는 이런 좀 뭐 선거제도나 또 정치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게 무슨 죄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다 번 돈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나는 재산이 많지만 나는 그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한테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늘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에서 저희가 뭐 찾아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좀 논의해보자. 그래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위원들의 출석률이 재산과 거의 반비례 상태. 재산이 많은 분일수록 별로 주거복지 문제는 자기와 가까이 이렇게 와닿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그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많았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재산 평균이 84억 된다고 합니다. 상속하실 게 많으신 분들이 특히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 등가 비례를 하는 건 사실 뭐 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식의 지극히 편향된 대한민국 1% 상위 1%의 그 재산 평균 액수가 넘거든요. 이런 그 좀 삐뚤어진 대표제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이미 20대 의원들이 이렇게 뽑혔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이 앞으로 4년간 해 가시겠지만 이분들이 보지 못하시는 부분, 체감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당의 민주화, 정당 내부 시스템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당 내부도 있지만 아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축소, 실종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 예전에 그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견제를 하고
또 이런 요청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거나 실종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게 정당만 하거나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실종된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복원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정당이 해야 될 몫도 있고 또 한편에 시민사회에서 또 그쪽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일들도 동시에 요청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속 정책 연구를 한다든가 새로운 대안을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싱크탱크적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여기는 어느 편이냐 저쪽 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 진영 자체를 시민사회를 진영으로 나눠버리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거를 평가하니까 오히려 그런 더 그러니까 활발한 정책 연구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공익단체들이 한편으로 있으면 한편으로가 이익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익단체들이 이 뭐죠? 정당한 지위를 얻고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노조 이기주의라는 얘기가 정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노조 이기주의예요. 그러면 정경련은 이 경제인 단체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인데 정경련 보고 뭐 경영자 이기주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공무원 노조든 아니면 뭐 교직원 노조든 아니면 뭐 일반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다양한 직능 단체들이라든지 협회들이라든지 또는 뭐 상인연합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권자들의 이 이익 추구 집단들이 있는데 그 해당 영역의 정책 이슈는 그 집단에서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이슈에 대해서 푸는 방법이 A가 있을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떠나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 집단들이 제일 잘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파트너십 말씀하셨는데 정당들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직접 이 이해 당사자들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풀어나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 문제 전문가가 이 교통 관련 일을 하는 분들하고는 전혀 파트너십이 없고 그 버스 만드는 사람하고만 파트너십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무슨 대규모 토목이나 건설 문제가 나오면 주로 맞습니다. 이제 그런 토건업자들하고는 파트너십이 있고 맞아요. 생태나 뭐 이런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쪽하고는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런 거죠. 금방 지적하신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익단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주체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절대적 다수예요.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들의 정치적인 발언권을 제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실은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헌법 33조의 노동상권이 버젓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비정규 노동자들 노조 가입률이 2% 내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고 오히려 사용자들이 권장해서 노조를 만들게 해야 되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이면. 근데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 경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대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경영 관행이나 또는 정부의 역할이 이제 바로 잡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목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사실은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여러 가지 다당제 속에서 저는 이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 형식 논리만 지금 따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정치 생태계는 대단히 그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위약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수 양강 구도로 아예 돼 있고 이번에 뭐 국민의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개선이 아니라 혁파하고 근본적으로 그 대안을 찾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문제들이 그 사실은 이 우리나라 언론 지형의 문제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정치는 의뢰의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우리만 독특하거나 유례없거나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거의 유물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혹은 이익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어떤 잘못된 프레이밍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실종되고 그러니까 어떤 공약을 물어보고 알 수 있고 질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선거가 되지 못한 것은 저는 언론에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20대 총선 보도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정당별로 얼마나 이게 언급이 됐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보이시죠?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지금 과반이 넘고요. 지금 녹색당 끝에 나왔군요. 0.28%. 저거보다 우리가 더 받았는데. 언론 커버리지보다는 그래도 득표를 많이 하죠. 부된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선거운동 하시면서 어떻게 중앙 언론사, 주요 언론사들 직접 인터뷰하거나 좀 취재를 받으시거나 이러신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녹색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니까 사실 정책에 관한 뭐 질의나 인터뷰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로 이제 이색 후보 내지는 이색 선거운동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뮤지션도 후보 중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오는 것은 다 그냥 유세 장면 스케치하는 정도. 진기 명기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군소 정당까지는 다 들으시는데 이색 정당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 90개 나라에 있는 정당인데 이게 이색 정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색 정당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식이고 사실 녹색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정당하고 같이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보도는 공중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 언론이라고 하신 데는 없었고 이제 진보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 정도에서만 좀 다뤄졌던 것 같고요.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그냥 스케치 하듯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제가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3월 초순부터 15일까지 KBS 9시 뉴스를 모니터를 했더니 이 9시 뉴스가 가장 많이 다룬 주제 1번이 알파고였고 두 번째가 북한이었고 세 번째가 총선이고 총선 바로 밑에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였다는 뉴스에 그래서 자사 뉴스를 더 강구하는 자사 그런 드라마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이제는 선거 보도를 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 망각 내지 할 줄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어떻게 정책 정당을 어떻게 보도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특히 정도였다.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당연히 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공정성이 많이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보면 보도 그 노출 빈도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루는 내용 예를 들면 여당의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야당은 늘 수세에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그 시민사회 단체, 언론 감시 단체들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더 약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정당별 보도의 균형성에서도 크게 이제 그 왜곡이 돼 있었지만. 총선을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얼핏 보시기에도 후보의 정당 공약이나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항은 다 합쳐도 지금 뭐 5%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당의 선거 전략, 당파나 뭐 개파 싸움, 내홍, 뭐 분열 늘 이런 거요. 그리고 판세 분석, 그러니까 약간 좀 경마식 보도 같은. 뭐 어느 말이 1등할 것이냐 이게 유권자가 뭘 이 총선에 요구하고 이 정당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굉장히 관전평 뭐 이런
스케치 예. 중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정치가 게임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런 것들 정치 예능이라고 이야기를 정치 하거든요. 예능. 예, 네. 평론가들이 나와서 그러나 평론하지만 다 틀리는 이번 결과 보다시피 판세 분석했지만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만을 이야기해도 되는 그러니까 영화평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죠? 자기의 취향대로 이야기해도 먹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능에 대한 목적이신가요? 아마 일종의 종편 효과인 것 같은데요. 종편의 그런 방식들이 고스란히 지상파 공영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좀 옮겨간 듯한 미국에서 그 박스 이펙트라고 그래서 박스가 우경화되면서 3대 네트워크가 우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불행히도 한국에서도 지금 공영방송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게 과연 뭘까를 이렇게 반성해 보면 참으로 미안하고 딱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언론은 점점 그냥 오락화하고 심층적인 보도나 탐사 보도 같은 걸 안 하고 주류 언론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되는데 이 언론 공영성이 흔들리고 뭔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아주 극히 피상적인 그런 선정적 보도만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히 19대 그 국회에서도 이 언론의 어떤 이 권력화 문제, 그러니까 언론의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 안에서 그닥 그렇게 활발한 어떤 반론이나 문제 제기가 별로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대 의회로 가면은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대에 나아져야 되겠죠. 나아져야 되는데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상파 공영방송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바뀌어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좀 저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분들도 분발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지상파의 지배구조를 빨리 바꿔야 되는 지상파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근데 19대 실패했습니다. 뭐 여소야 야당이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논리가 틀리다면 이제는 여소야대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빨리 아까 이야기했던 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듯이 지배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배구조라 하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집권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법창으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상당히 연구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지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19대에서는 노력을 했지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힘이 좀 더 약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초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새누리당도 자기네들이 계속 가다가는 자신들이 결국은 지금 언론으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이때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합의, 동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노력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본 바로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정 언론과 관련된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은 걸로 봤거든요. 언급을 안 한 게 맞는 겁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누리당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상황 만족하고 충분히 공정하다고 믿고 있지 않을까라는. 뭐 때로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아직은 공영방송은 더더욱 더 자기 편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그런 것이죠. 네, 네. 이제 토론 주제를 조금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로 드러났던 게 이제 양극화, 사회 양극화 문제고요. 특히 이 못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실제로 엄마 아빠도 뭔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자식들도 제대로 취업을 못하고 아예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대로 된 안정적 직장을 가지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컸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유권자들의 응답이 아니었을까 이번 투표는.
어떻게 이 지금 개선을 해나가야 될까요? 지금 다 저 정당들마다 뭐 흑수저를 없애겠다, 뭐 양극화 해소하고 뭐 격차를 줄이겠다 다 비슷하게 얘기는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온 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는 뭐 네. 최소한 복지국가 수준 이상의 네.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자리만 해도 거의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취업을 해야 되는 일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함부로 공약을 남발한 이제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은 여소야대가 된 부분에서 정말 이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경우에 특히 지금 그 4대 부문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비정규 2대 입법을 특히 기간 4년 연장하고 파견 확대를 강행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국회 상임위 중에 유일하게 여야 동수로 되어 있는 게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네. 예, 거기에 또 상당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야당의 소위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저격수에 가까운 이런 이제 분들의 활동이 되게 두드러진 이제 대표적인 상임이어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지가 되어 왔었는데 저는 만약 과반을 넘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수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아마 좀 엎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됐죠. 저는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여소야대가 된 이제 총선 결과 보면서 기뻤던 건 사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다만 또 한편에서는 과연 그러면 나아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전히 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기존의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경제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좌클릭했다가 김종인 대표 체제 이후에 지금 아주 뭐 눈에 두드릴 정도로 우클릭을 해왔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서 굉장히 훈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2대 비정규약법을 막은 총선 결과는 기뻐할 일이지만 과연 이게 역주행해서 개선 방향 쪽으로 유턴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만만치는 않겠다. 왜냐하면 비정규법법을 만든 참여정부의 원죄도 있듯이 지금 현재의 공약 수준에서는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한 차례 저희가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 의석수만 보고 사실 신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지금 일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응답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했던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청 사용자 사용자성, 그다음 특수고용 농야 노동자성,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장 핵심적인 비정규해법입니다. 이거를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이제 거기에 사실은 찬동하는 입장이 많고요. 그럼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팅보트를 전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견인해서 저는 그거를 관철시킨다면 지난 민주정부 시기부터 지금까지 근 20여 년에 가까운 동안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어 왔는데 이거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뜻밖의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저는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엄정하게 유권자들이 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약에 대해서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사회적인 압박을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네네. 계시죠. 네네. 이번 총선에서도 뭐 정당 간에 네.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려주겠다, 뭐 8,000원이랬다, 9,000원이랬다, 9,000원과 네. 현실적으로 비슷한 네. 액수랬다, 뭐 어떤 정당은 10,000원이랬다, 네. 뭐 이러지 네.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논의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에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저는 그닥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가 사실 더 뜨겁게 쟁점화가 됐죠. 최경환 부총리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조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네. 최저임금을 이제 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이게 이제 사실은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8.1% 인상이 그쳤거든요. 6,030원. 저는 올해는 그야말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 9,000원까지 이제 2020년까지 이제 올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올해 반드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약속해야 합니다. 그럼 믿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 이상으로 지금 현행 6,030원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을 때만 9,000원 이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과 2020년까지 이제 1만 원 민주노총의 요구기도 합니다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닥 다르지 않아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이제 의중만 이제는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사실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수를 진작시키는 네. 그런 이제 해법이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와 비슷한 그런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진국 그룹에서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저임금 노동자 해법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될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좀 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은 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워낙 최저임금은 정부가 강력한 사실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결국 노사가 이제 다른 입장으로 대치됐을 때 공익위원 9분이 다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관해서는 네. 재논의가 네,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국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정부가 이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지가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을 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국회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임금 말고도 지금 뭐 양극화 때문에 많이 문제된 게 이제 전세 월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한번 개정이 돼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도 보장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일종의 뭐 흔히 말하는 민생이라고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공약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각 단체들이 요구해가지고 받아낸 약속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20대 국회에서 지켜지려면 사실 20대 국회 초반에 이게 이제 법안으로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뭐 그다음에 노동관계법 그리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상가임대차보호 이런 요구사항들은 다 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활동한 단체들이 다 정리해놓은 뭐 일종의 정책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제 받아주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남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게 배신의 경험을 너무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회의를 계속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심정이신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지금 뭐 10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안 되고 하자고 했던 사람도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과는 별도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나쁜 정치는 시민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정치가 이게 어떤 거냐면 약속을 하도 안 지키다 보니까 쟤 이번에도 안 지킬 거야. 쟤 저것도 헛소리일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정치의 규범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특히 이 새누리당이나 현 정부 경우에 있어서는 약속은 그러니까 선거 때 약속과 그 집권 후에 하는 짓이 따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뻔뻔하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유권자들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의식 자체가 흔들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에다가 그 룰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억울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읍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국회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야대인 국회가 책임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고 푸시해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 문제도 공익위원 법 바꾸기 전까지라고 하더라도 9명의 공익위원들의 구성 면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내 제1당, 그 다음에 뭐 캐스팅 보트를 진 뭐 제3당 이런 당에서 당 대표가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데 공익위원들이 쉽게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 나쁜 소리 되지 근데 저는 해외에 이제 다양한 시민 참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 혁신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조사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다양한 인터넷이나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시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좀 개혁적으로 등장한 신생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약을 분야별로 쫙 해서 이제 다 게시를 해놓는 거죠. 그거는 뭐 선거 때 쫙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게시가 돼 있습니다. 전 요번에 이 정당들 공약한 거 버리지 말고 어디다가 인쇄해서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쭉 게시를 해놓고 매번 어떤 그 공약을 지킬 때마다 표시가 됩니다. 이건 지켰고 이건 아직 안 지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그 새로운 어떤 이 시민 후보로 시장 당선시킨 바르셀로나 경우에는 그 지역 정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윤리 헌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집단적 방식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공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못하는 공직 선출자에 대해서는 경질을 하거나 사임을 시키게 그렇게 윤리 헌장이 내부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정당법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좀 더 우수한 당이다, 믿을 만한 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어떤 결의를 다지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정당들이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럴 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정당이 진짜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무슨 양당의 뭐 흔히 기억나시는 소장파 분들이 뭐 정풍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계기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계기들이 오면 어쨌든 뭔가를 좀 더 잘 해보려고 경쟁하는 국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근데 이 경쟁하는 상대방 한쪽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렇게 규율 위반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상대방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난 쟤보단 나아. 자기도 이제 계속 희환이 되면서 그래도 난 쟤보단 나아. 이게 이제 나쁜 경쟁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좋은 경쟁의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푸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나마 이번에 조금 이해는 되는 게 당사자들이 결국은 너무 답답하니까, 아까 울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세월호 박주민 변호사 같은 사람이 언론 정의당의 최혜성 같은 사람 언론 운동을 하다가 답답하니까 이제는 다 그쪽을 본격적으로 자기가 정치를 해서 나서서 그걸 지적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조금, 사이버 테러도 마찬가지, 사이버 테러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이병기 씨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직접 그 국정원 출신이라고 그래요. 인사처장이라는 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차피 모든 건 시스템이지만 일단 사람들의 좀 기대를 걸고 그분들에게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요청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나쁜 정치에 감염돼 있는 나쁜 시민이라서요. 그동안 몇 번 투표를 해보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금방 변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상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상시적으로 약속한 걸 지키게 만들고 그 당론으로,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지키게 만들 건가, 그런 상시적인 어떤
감시 장치,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정당 자체의 어떤 의사 결정 방식이라든가 정당 자체의 당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화되면서 상당 부분 좀 보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정당 민주화 어떤 수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더 못하나를 가지고 막 좀 경쟁한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쨌든 뭐 정당이 사실은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는 세금을 받는 거고 조직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현대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내부의 민주적 운영 그것은 그냥 그 정당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면 네. 그 정당의 공천 과정도 민주적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어쨌든 선거 결과 때문에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어쨌든 거대 정당들은 다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좀 정치개혁 논의를 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소한 국고보조금 받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뭐 최소한 당원들의 뭐 투표를 거치든 총회를 거치든 뭐 대의원들의 뭐 투표를 거치든 이 정도의 어떤 제어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제어 장치는 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정당 각자한테 맡겨놔야 되는 겁니까? 어떤 표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법에다 법 규정으로 넣는 게 법제화해야 필요하다는 된다?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이제 그 공천 과정에 대한 조항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기 정당에서 알아서 선택하더라도 최소한 이번에 한 것처럼 뭐 누가 시키면 되고 누가 안 된다고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뭐 당의 지도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식의 공천은 한국 정치를 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저는 그거보다는 공직선거법 58조하고 59조만 없애면 아까 많은 58조, 부분 59조 다시 한 번만 제목만. 공직선거법 58조는요. 선거운동이라 하면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9조는 선거기간 이외에 이 행위를 하면은 처벌받는다. 이게 59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과 정당과 유권자의 모든 정치 활동을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기간 개시하는 한 2주죠? 14일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21일이고요. 지방선거 14일인데 요 기간 외에는 당선이 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못하게 했는데 당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왜 이것만 없으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된다는 게 예컨대 낙천운동 같은 거요. 이건 대표적으로 그 공직선거법 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행위거든요. 근데 이 낙천운동이 말이 안 되는 게 유권자가 A라는 정당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네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치활동의 핵심이거든요. 4년 내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당이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직능단체에 굉장히 위해가 되는 정책을 했다. 그러면 이 직능단체는 이 단체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우리 다음번에 니네 낙천운동 하겠다. 지금 대표적으로 사고치고 있는 너 다음번에 꼭 떨어뜨리겠다. 이런 정책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 공천 문제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유권자들이 위협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낙천운동을 할 거고 또는 내가 지지하는 A라는 정당의 정치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 단체는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두 가지의 이 기재만 유권자들이 손에 쥐고만 있었어도 공천을 저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은 열중시효하고 있다가 그들의 공천의 결과만 보고 계속 말하자면 맞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조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엉망진창 공천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표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정화하게 만들어야지 이 유권자가 이들을 벌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는 방식이 아니고 계속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규제기관의 힘만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규제를 또 누가 해야 되냐면 정당이 제대로 법대로 하냐 안 하냐는 결국 선관위에다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선거기간 2주기간 내도록 우리나라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전화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푸는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제 정당 공천이라는 거 이번처럼 뭐 후보 등록하기 하루 전날까지 공천이 안 정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사실은 이번처럼 공천이 이렇게 늦게 확정된 경우도 아마 없었을 텐데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걸 풀어주는 지금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라든가 논의들이 좀 활발히 개진이 되고 대안에 대한 모색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서 마치 심판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뭐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서복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총선 때만 한번 잠깐 하고 그 이후에는 또 한 4, 5년 동안 묵묵히 침묵을 하다가 절대로 뭐 말하면 안 되고 이제 또 4, 5년 후에나 한 번씩 하는 이런 행위로 간주하는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당 주요 3당이 모두 심판론을 내걸었어요.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내걸고 어쨌든 총선을 치렀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달콤한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유권자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다른 말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유권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압력을 가할 건지 이런 많은 숙제들이 여전히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신 네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